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안내를 맡은 박차민정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로 이야기하고 다닐 부분은 이제 남촌의 거리인데요. 우리가 보통 1920년대, 30년대 경성을 크게 두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청계천을 기준으로 해서 북쪽에 있는 지역은 북촌, 그리고 남쪽에 있는 지역은 남촌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불러왔는데요. 주로 북쪽에 있는 북촌은 종로를 중심으로 발전되어 있었던 지역입니다. 여러 가지 건물들이 있어요. 여기도 YMCA라든가 한성전기회사라든가 조선인이 당시에 운영했었던 화신백화점 같은 그런 근대식의 건물들도 간혹 있기는 하지만은 대부분은 조선인이 당시에 운영했었던 상회라든가 양복점이라든가 그런 거의 2층 한옥 건물들이 주를 이루던 지역이라고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는 학교들이 주로 밀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경성제일고보라든가 경성보녀라든가 경성중학교, 고등보통학교 이런 학교 건물들이 주로 밀집되어 있었던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조선인들이 주로 집중적으로 거주했었던 지역입니다. 반면에 청계천의 남쪽의 지형들을 이루는 남촌이라는 이 지역은 원래 개항될 때부터 일본인들의 거주지였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일본인의 가옥들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었던 지역이기도 하고 볼거리가 엄청나게 화려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북촌으로 가는 것과 남촌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다른 풍경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남촌의 중심가를 제가 주로 이제 골라 보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근대 도시의 등장과 우리가 여기에서 새로운 섹슈얼리티, 새로운 성적 감각 이런 것들이 어떻게 등장하는가를 훨씬 잘 보여줄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 번화한 남촌의 중심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가 그 신세계 본점 앞인데요. 원래 이 자리는 무엇이 있었던 자리냐면 일제시대에 경성부청,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서울시청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남촌의 상권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조선총독부가 신축 이전을 가게 돼요. 1926년에. 그러면서 경성부청이 지금의 서울시청 자리로 같이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 들어서게 된 것이 바로 미츠코시 백화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1927년에. 그래서 그 굉장한 최신식 건물들이 이 거리에 배치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저 뒤에 있는 그것이 당시에 조선은행입니다. 조선은행. 지금 한국은행 화폐박물관으로 쓰이는 장소인데요. 조선은행인데 저 앞에 있는 광장을 당시에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었냐면은 선은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선은전은 뭐냐면 조선은행 앞 광장이라고 하는 것을 줄여서 부르는 단어인데요. 이 선은전 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조선은행 그리고 지금 보시는 저쪽에 있는 포스터 타워가 있는 건물이 당시에 경성우편국 건물입니다. 경성우편국 그리고 이 뒤에 있는 미츠코시 이것이 이제 삼각편대를 이루는 이런 장소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우리가 한국은행 로타리라고 부르는 이곳이 바로 경성에서 당시에 가장 번화했던 랜드마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정에서도 여러 공간 중에서 첫 번째의 이제 공간을 백화점, 미츠코시 백화점으로 잡아 보았는데요. 백화점이 왜 중요한가라고 이야기를 하면 백화점은 문화적인 근대성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결코 빠지지 않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백화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도시 소비 문화의 핵심, 일제시대 도시 소비 문화의 핵심은 바로 백화점과 카페였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백화점은 등장한 이래로 모든 장소에서 단순히 물건을 사는 이런 식의 공간이 아니라 도시의 심장이고 또 그 도시의 유행을 이끌어 나가는 장소이고 또 생활문화시설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여성들에게 있어서 백화점은 지금도 뭐 그렇습니다만은 특별한 의미들을 예전에 훨씬 더 가졌던 곳인데, 예를 들면 19세기의 유럽의 여성들에게 있어서 19세기에서 20세기 초의 시대의 여성들, 유럽의 여성들에게 있어서 백화점은 중산층 여성들이 남성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고도 방문해서 집 밖에서 안전하게 다른 여성들을 만나고 또 기분 전환을 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거의 유일한 장소였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가정에서 벗어나서 머무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외부의 공간이 바로 이 백화점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백화점은 굉장히 초창기에 만들어진 형식부터 도서관이라든가 찻집이라든가 문화강좌라든가 전람회라든가 이렇게 여성들을 위한 편의시설들을 백화점의 일부로 굉장히 중요하게 운영해 왔는데, 이것을 무엇이냐면 이 주요 고객의 니즈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백화점 좀 재미있는 공간이에요. 백화점은 분명히 근대에 만들어진 근대적인 공간이고, 원칙적으로는 모든 사람을 환영하는 평등주의적인 공간입니다. 왜 클럽에는 입밴이라고 이제 학생들이 이야기하는데, 들어가려다가 거부당하는 거죠. 입밴 같은 것들이 있지만, 뭐 백화점 같은 곳에는 뭐 후지게 입었다거나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뭐 들어가지 못하고 이런 건 없다는 것이죠. 네.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근대적이고 평등한 공간의 한 모델이지만, 사실은 이것이 어떤 정치적인 공동체가 만들어지거나 합리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거나 그런 이상적인 공적 공간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업화와 연결되어 있는 새로운 종류의 도시 공간이었었던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여성들의 정치 참여 19세기에서 20세기 초는 여성들의 참정권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던 이런 시기인데, 이 시기에 여성들이 공식적으로 초대받은 유일한 공적 공간이 사실은 백화점이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조선 식민지배 하던 일본의 경우에는 서양식 백화점 모델들을 그대로 따오는 건축물들이 되게 유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 최초의 근대적인 백화점 브랜드가 바로 미스코시인데, 미스코시의 본점은 어떤 방식으로 지어진 건물이냐면 런던의 헤러즈 백화점이나 뉴욕의 워너메이커 백화점, 파리의 몽마르시에 백화점을 모델로 건축했던 백화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한국의 백화점들을 다 보면 비슷한 포맷들을 다 갖고 있는데, 상층부에 식당이나 갤러리나 문화강좌, 유원지, 옥상정원 같은 것들을 만드는 것이 매우 일반적인 포맷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식민지 시기에 조선에서 지어졌던 일본 백화점의 포맷들을 현재까지 그대로 따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다니면서 계속 보겠지만 20년대, 30년대가 되면 경성, 지금의 이 서울 이 공간에도 상가와 다방과 카페와 극장 같은, 우리가 지금 이걸 다니면서 그걸 다 보게 될 텐데, 이런 소비 공간과 문화 공간들이 엄청나게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수많은 소비 공간들 중에서도 백화점은 스펙터클한 건물의 규모와 또 설계와 인테리어 이런 것들 때문에 조선인들 사이에서 특별한 구경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형 백화점은 물건을 사러 오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방에서 이 백화점을 구경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사람들만 해도 엄청난 숫자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죠. 우리가 일제시대에 그렇게 가난해 죽겠는데 또 누가 그렇게 백화점을 구경하러 올라오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당시에 그 경성역이나 이런 곳들에서 추산한 통계들을 보면 1935년 4월 이때는 뭐 한참 꽃놀이도 많이 다니고 이럴 때니까 이 달을 기준으로 서울에 관광을 위해서 올라온 인원이 매일 평균 3만 명이 꼬린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경성 구경이 너무나 붐이었기 때문에 신문이나 잡지에는 경성 안내서, 경성에 놀러 오는 사람들을 위한 경성 안내서가 실릴 정도였고, 그런데 이렇게 관광 루트를 짤 때에 반드시 빠지지 않는 것이 백화점, 특히 미츠코시였다고 하는 것이죠. 미츠코시는 1930년대 중반에 조선에서 백화점 전성시대를 열었던 5개의 백화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백화점은 이 백화점과 좀 이따 이동하면서 조지아 백화점을 보게 될 텐데요. 미츠코시와 조지아. 이것 말고도 종로 지역에 화신 백화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화신은 조선인이 만든 백화점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인들이 주로 고객이었고, 그래서 그 북촌 지역에 지어졌던 백화점인 것이죠. 그래서 이 5개의 백화점 중에 일본인의 최상층을 대상으로 해서 최고급품의 브랜드품 이미지를 판매했던 백화점이 바로 미츠코시라는 것이죠. 제가 최상급의 브랜드품의 이미지를 팔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무슨 의미냐면은 사실은 진품, 명품을 팔지는 않았어요. 일본에서 명품을 가품으로 만든 것들을 주로 팔았던 백화점입니다. 어쨌든 간에 미츠코시는 뭐 가장 유명한 것이, 미츠코시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옥상정원입니다. 미츠코시의 옥상정원은 당시에 경성의 최고의 명물로 꼽히던 것이었고요. 이 정원은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보셨을 소설에도 등장하는데, 어떤 소설이냐면 이상의 날개입니다. 이상의 날개에서 이 식민지의 무기력한 주인공인 그 지식인 주인공이 비상을 꿈꾸는 장소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미츠코시의 옥상의 정원입니다. 옥상 카페. 그렇다면 이상은 왜 이 옥상 카페를 소설의 배경으로 삼았는가? 어떤 그 식민지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어떤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있었냐,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미츠코시 옥상 카페는 이상의 단골집이었어요. 우리가 뒤에도 보겠지만 이상은 커피를 굉장히 사랑했는데, 그래서 여기가 주로 이상이 하루 종일 죽치고 앉아서 커피를 한 잔 시켜놓고 앉아 있었던 이런 곳들입니다. 그래서 수학여행 온 학생들은 반드시 미츠코시를 들렸다고 할 정도예요. 그래서 여기 자체가 서구의 일상 문물들을 직접 견학하는 장소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특히 경성에 온 사람들이 반드시 방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미츠코시의 승강기입니다. 당시에 미츠코시는 4층 높이의 건물이었는데 승강기가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그래서 이게 엄청난 붐이어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사지 않고 엘리베이터만을 타고 오락내락하는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새로운 체험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미츠코시의 굉장히 독특한 것은 뭐 이후에 모든 백화점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건데요. 백화점 안에 상품을 홍보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맡은 숍걸이 있습니다. 여점원. 그리고 엘리베이터 걸이 있어요. 엘리베이터 층을 눌러주는 안내원이 여기 있다는 것이죠. 보통 중등학교 정도를 졸업한 여성들이 이런 직업을 가졌습니다. 그 데파트걸, 샵걸, 엘리베이터걸, 아니면 다른 직업으로는 뭐가 있냐면 할로걸. 할로걸은 뭐냐면 전화교환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양이나 일본에서는 이런 종류의 직업은 중간층의 교육을 받은 여성들, 중등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하는 직업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조선에서는
굉장히 특이하게 이것을 중등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간단한 이유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식민지에서 데파트에 몰려와서 물건을 많이 살 수 있거나 아니면은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당시에 엄청나게 보증금이 비쌌던 전화를 놓을 수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들이 일본인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비스 직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일본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적어도 중등교육 정도를 받고 당시는 국어가 일본어였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일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런 서비스 직종에서 일을 하는 것이죠. 경쟁률이 엄청 셌어요. 이 미츠코시 같은 데는 특히 들어오기가 어려웠는데, 한 번 사람을 뽑으면 경쟁률이 20대 1에서 30대 1 정도. 네, 월급은 얼마냐면 취직하게 되면 당시에 기생 월급의 절반 정도를 받았던 것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식민지의 중등교육 정도를 받은 여성들은 취직 자리를 구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고, 취직을 구하더라도 그것으로 생활할 수 있는 임금이 거의 되지 않았고요. 이게 동시대의 일본이나 아니면 영국 같은 곳에서의 여성들, 중등교육을 받은 여성들과의 굉장히 큰 차이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화점은 당시에 어떤 공간이냐면, 물건이 모이고 물건을 사기 위해서 여성이 모이고, 그리고 그 여성들과 숍걸들, 데파트걸을 구경하기 위해서 남성들이 몰려드는 이런 종류의 장소로 있었다는 거죠. 당시에 이제 주로 백화점을 데파트 이런 방식으로 표현들을 했는데, 그래서 백화점 관련된 사건들도 되게 다양하게 많습니다. 당시에 보면 뭐 백화점의 여자 화장실을 엿보다가 경찰에 체포되는 뭐 이런 청년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데파트를 돌아다니면서 여자들의 치맛단을 명도날로 계속 찢는 막 이런 17살의 중학생, 이런 굉장히 다양한 인물들이 이제 데파트를 배경으로 해서 이 시대의 새로운 변태 성역자라고 하는 이름들로 막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제 바로 이 자리, 신세계백화점 본점 명품관, 이 건물의 이 자리가 바로 그대로 미츠코시 백화점의 자리입니다. 네, 그래서 네, 여기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우리 다음 장소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이 지역들은 진고개라고 불렸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중국 대사관 뒤편에 있었던 충무로 이가의 언덕길 이름이 사실은 진고개였는데, 그게 이제 높지는 않지만 비가 오면 너무 진흙투성이로 바뀌어서 이 일대를 진고개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하지만은 이 일대가 이제 엄청나게 번화하기 시작을 하면서 여기에 새로 붙은 이름이 본정, 혼마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본정이라고 하는 것은 고유명사가 아니라 일본인들이 도시의 중심거리를 부르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본정은 도쿄나 오사카에도 본정이 있고, 일제시대의 부산과 군산에도 본정이라고 불리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오면서 도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도로 폭이 넓지가 않은데요. 이게 지금 특별히 넓지 않은 게 아니라 일제시대에도 굉장히 도로 폭이 좁았어요, 여기에는. 하지만은 이 들어오는 거리의 이 양쪽에 서양식 건물과 일본식 가옥들이 늘어서 있었고, 막 첨단 건물들이 다 있었어요. 뭐 히라타 백화점이라든가 미나카이 백화점, 뭐 나카무라 오복점, 경성극장, 코마야 양가구점, 혼마치 호텔 같은 엄청 큰 건물들이 있었고, 그 외에는 뭐 우동 파는 집이라든가 메밀국수 식당이라든가 빙수 가게, 단팥죽집, 화가게, 서점, 카페 같은 자잘한 점포들까지, 그러니까 사실은 경성에 있는 거의 모든 고급 점포들이 여기에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던 거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930년대 중반이 되면 이미 여기가 일본을 옮겨놓은 듯한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화려한 거리라고 해서 뭐라고 불렀었냐면 경성의 긴자,
그래서 일본에서 당시에 가장 화려했던 지역이 긴자거리니까요. 경성의 긴자라고 불렸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성 유람을 엄청 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경성에 유람 온 시골 사람들 중에는 아예 북촌은 발도 디디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그래서 유람객의 기본적인 코스는 무엇이냐면 서울역에 내려서 바로 남대문 통으로 빠져서 우리가 아까 봤었던 선은정 광장을 구경하고 이 본정거리로 바로 내려와서 쇼핑과 오락을 즐기는 것, 이것이 유람객의 기본적인 코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일본을 거쳐서 들어온 서양의 신문화라고 하는 것이 조선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이 본정 거리에 굉장히 많은 상품 파는 상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박래품 상점이었어요. 박래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보통 다른 나라에서 배로 실어온 물품들을 우리가 박래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는데 일제시대의 박래품은 결국 무엇이냐면 일본을 통해서 들어온 서양 물품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본정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일본을 통해서 들어온 서양의 근대 문화를 체험하고 누리는 일종의 근대의 길목 같은 역할을 한 곳이 바로 이 본정거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엄청난 산책자들이 본정거리에는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근대거리는 산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새로운 취미로 등장하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1920년대, 30년대 경성에서도 이제 우리가 막 봤듯이 극장과 영화관도 생겨나고 카페도 생겨나고 다방도 생겨나고 백화점도 생겨나고 이러면서 거리를 구경하는 것 자체가 도시 문화의 하나로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상품을 직접 사지는 않더라도 이 상품으로 진열된 이 거리를 통과하는 이 행위 자체가 굉장히 근대적이고 멋스러운 것으로 생각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근대 소비 문화의 매력을 처음으로 맛보게 된 경성의 시민들이 이제 살 게 없어도, 그리고 사실은 살 돈이 없어도 이제 이 백화점과 여기에 본정거리 일대를 돌아다니는, 혼마치 일대를 돌아다니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하는 일 없이 하루 종일 이 혼마치 일대를 어슬렁거리는 이 사람들을 당시에 불렀었던 이름이 무엇이냐면 혼부라당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게 합성어인데요. 원래 본정의 일본어인 혼마치라고 하는 이런 단어와 어슬렁어슬렁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일본어인 부라, 이걸 합성한 단어예요. 그래서 원래는 긴부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긴부라는 일본 도쿄의 긴자거리를 어슬렁거리는 젊은이들을 불렀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경성에 이제 가지고 와서 본정거리를 어슬렁대는 젊은이들을 혼부라라는 방식으로 불렀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이런 혼부라당의 전형적인 인물들로 생각이 되었던 것들이 모던보이, 모던걸 같은, 이렇게 모던보이, 모던가루, 당시에 이렇게 불렀는데 이런 인물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백화점을 배회하면서 고히는 이제 커피, 고히와 칼피스 음료는 그 당시에도 나오고 있었어요. 그 칼피스를 마치고 재즈를 듣고 찰스턴을 추지만 그 시간이 끝나면 북촌으로 돌아가는 어떤 무리들, 일종의 약간 신데렐라 같죠. 이런 방식으로 이 젊은이들의 무리들을 묘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모던보이와 모던걸이라고 하는 존재는 경성에서 새로운 옷과 또 머리와 장신구를 선보이면서 등장했던 어떤 신세대의 남성들과 여성들을 가리키는 단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통시대에는 신분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나에 대해 모든 것을 말해주는 어떤 시대였다고 한다면은 이제 근대는 나라고 하는 것을 어떤 나의 스타일이나 미학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남과 다른 고유한 개성을 강조하는 데 있어서 스타일이나 미학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근대에는 유행이나 패션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는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굉장히 세계적으로 주변화된 그 식민지 조선의 새로운 세대의 남성과 여성들, 모던 남성들과 모던 여성들은 서구적인 어떤 외모 실천 같은 것을 통해서 서구화된 근대의 일부분으로 자신을 상상하는 어떤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30년대의 모던 보이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히트를 했던 스타일은 어떤 것이냐면 하이칼라 머리 모양이에요. 이게 뭐냐면 머리를 작게 깎아서 양쪽으로 갈라서 붙이고 여기에 윤이 반짝반짝 나게 기름을 바르고 다니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뭐 더 이거보다 패션에 민감한 사람들, 뭐 예를 들면 구보, 박태원 같은 이런 작가들은 일본에서 당시 엄청나게 유행했었던 가빠머리라고 하는 걸 했는데요. 가빠는 뭐냐면 지금으로 보면 뱅 스타일과 굉장히 유사한 이런 식의 일자 머리입니다. 그래서 박태원 같은 경우에는 늘 이렇게 빨간 넥타이를 메고 멋쟁이들이 주로 쓰는 데모테 안경. 데모테가 뭐냐면 거북의 한 종류예요, 데모가. 그래서 그 데모의 등판을 가공해서 만든 안경테가 데모테인데, 우리가 뒤에 보겠지만 헐리우드 남자 배우들이 쓰고 나서 엄청나게 유행했었던 이런 스타일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에 비하면 당시의 여성들은 그다지 완전히 서구화된 외모였다고 볼 수는 없어요. 원래의 모던걸이라고 하는 단어는 1920년대에 일본에서 처음 사용되기 시작한 단어인데, 이건 전혀 외국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조어예요. 모던에다 걸을 붙여서 만든 조어인데, 일본에서 사용될 때 이 단어는 어떤 단어였냐면은 보부식 머리에 양장 치마를 입고 구두를 신는 서구식 여성, 그러니까 정확히는 플래퍼라고 해서 당시에 미국 신여성의 스타일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일본 여성을 이르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던걸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의 여성들의 의복 스타일이나 패션 스타일 그 자체를 가르치는 말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조선의 모던걸은 사실은 이런 식의 복장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조선 당시 어떤 상황이었냐면 1920년대 후반에 신여성의 단발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사회적으로 논쟁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 많이 아는 김기림 같은 시인은 그래서 우리 세기의 첫 30년은 단발의 시대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모던을 당시에 뭐라고 많이 표현을 했냐면 모단, 머리를 자르는 것이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단발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근대성의 표현으로 생각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의 배운 여성들, 신여성들은 전통적으로 해왔던 여성들의 머리의 스타일, 댕기머리였죠. 아직 여성들은 댕기머리를 자르는 것으로 전통적인 어떤 여성상에 도전을 하고 근대적인 자아를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반면에 이제 당시에 이제 조선의 미디어에서 주로 하던 얘기는 그런 건 그냥 그 서구의 스타일을 모방하는 허영이다, 사치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가지고 신문과 잡지에서 막 몇 회에 걸쳐서 엄청나게 한국의 모든 지식인들이 몰려 나와가지고 신여성이 단발을 해도 되냐 아니냐를 가지고 엄청난 논쟁을 벌이는데, 실제로 이 논쟁이 모든 미디어에서 불붙었던 1927년에 경성 전체에서 단발한 여자, 그래서 뭐 기생, 문사, 배우, 의사, 사회주의자 같은 모든 여성들을 다 합쳐서 단발한 여자는 20명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시대에 알만한 모든 여성들, 뭐 나에서 김환란, 뭐 이런 여성들이 다 단발한 이 20명 안에 들어가는 여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양장을 고사하고 머리를 단발한 여자조차 찾기가 힘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시대의 신남성들의 스타일은 완전한 양장으로 다 넘어간 이후이지만 여성들의 경우에는 이런 서구화를 추종하는 것이 항상 어쨌든 성적인 타락과 성적인 퇴폐의 혐의들과 항상 이제 맞물리기 때문에 조선의 거리에서 이 본정에서조차도 얌전한 양장을 한 여자들은 배우이거나 예술가이거나 그렇지 않다면 카페 여급밖에 없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드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의 여성들은 어떤 스타일의 옷을 입었냐면은 통치마. 원래 한복치마예요. 그런데 우리가 저번에 그 수업을 할 때 이야기를 했었지만 원래 전통적인 복장의 조선 여성의 복장은 저고리 길이가 굉장히 짧고 여기를 가슴 부분을 동여머는 형태의 저고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선교사들이 의복 개량을 해요. 그래서 저고리를 굉장히 길게 아래까지 내리고 어깨끈을 다는 방식으로.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제 검은색 통치마. 예. 그리고 트레머리라고 해서 얹은머리 형태의 머리들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한복 치마와 얹은머리. 그런데 신발은 또 구두를 신어요. 뭐 이런 식의 이제 스타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물론 이런 미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세대적인 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던걸의 미의 실천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극렬하게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경향들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전에는 거리에서 여성을 볼 수 없었던 시대예요. 이건 뭐 서구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전통의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모든 정숙한 여성은 가정에 있고 거리로 나와 있는 여성은 몸을 파는 여성뿐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었던, 실제로 역할의 분리가 공간의 분리로 나타났던 시기인데, 근데는 처음으로 여성들이 거리로 나온 시기죠. 일을 하기 위해서, 학교를 가기 위해서, 그리고 쇼핑을 하기 위해서, 물건을 사고 소비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여성들이 거리로 나온다는 것은 전통적인 세계에서 남성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공적 공간에 여성들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여성들의 존재들이 훨씬 더 위협적이고 불편한 것으로 느껴졌었던 것이죠. 거리로 나온 여성들은 소비를 욕망하는 여성들이고, 이 소비를 하기 위해서 소비할 돈이 없으니까 소비의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성적인 위반까지도 무릅쓰는 어떤 여성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 이제 주로 미디어가 모던걸들을 이야기하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본정거리의 산책자들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는데, 1937년에 이 본정의 거리 한복판에 하늘색의 자주 색깔의 금이 그려진 양복을 입고 넥타이에 구두에 모자까지 굉장히 유행에 최첨단을 갖춰 입고 스틱을 든, 당시에는 이 스틱을 드는 것이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신남성들이 다 스틱을 들고 다녔는데, 왜 스틱을 들고 다녔냐면은 우리가 뭐 지금 등산 갈 때도 많이 쓰죠. 이게 약간 산책을 할 때에 리드미컬한 리듬감을 준다고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스틱을 들고 다녔는데, 이 스틱을 휘두르면서 돌아다니는 멋쟁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파출소원이 이 사람을 불신검문을 했는데, 이 사람은 그냥 여성이었어요. 평양에 사는 33세의 일본인 여성이었고, 이 경성의 이 본정거리, 이 본정의 한복판을 밤에 산책하기 위해서 남장을 하고 경성에 와서 이 거리 산책을 즐기는 이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결국 경찰서에서는 뭐 풍기상 자미롭지 못하니 다시 진실한 여자의 생활을 해라, 뭐 이런 얘기를 듣고 훈방이 되는 이런 풍경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본정이라고 하는 굉장히 이제 새로운 근대적인 공간에서 볼 수 있었던 당시에 되게 이질적인 새로운 풍경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보시는 곳은 이제 명동예술극장인데요. 여기는 일제시대의 명치좌라고 불렸던 극장입니다. 1936년에 지어진 극장인데 일본인이 이시바시 료스케가 세운 극장이고 당시에 1178명을 수용할 수 있는 최신식 극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극장은 해방한 이후에는 시공관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당시에는 이제 극장이 공연도 하는 것들이 많이 볼 수 있는 풍경들이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1949년에 최초로 그 햄릿이 초연되었던 극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950년대 시공관은 외화 전용 상영관이어서 1950년대는 마릴린 먼로의 신작 영화를 보기 위해서 그 한국인들이 구름같이 이 앞에서 줄을 서서 그 마릴린 먼로의 신작 영화를 기다렸던 곳이기도 합니다. 실제 우리가 전에 강의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조선에서 헐리우드 영화의 유행이 굉장히 엄청났던 시기예요. 1930년대 말에 경성 같은 대도시에서는 연간 관객이 1100만 명을 넘을 정도였고, 그래서 1937년이 되면 조선은 헐리우드 외화 배급사들에게 있어서 도쿄, 오사카, 고베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시장으로 대우받을 정도로 영화의 수입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전 강의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당시 극장에 걸렸던 수입 영화의 대부분은 헐리우드 영화였어요. 그래서 이런 유행 속에서 당시의 여학생들의 책상에는 당시에 굉장히 인기 있었던 남자 배우들, 테일러라든가 다빙 이런 남자 배우들의 브로마이드가 다 붙어 있고, 그 초등학교 학생들은 헐리우드의 아이역 스타였던 샤리 템플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런 풍경들이 이미 이제 조선에서 익숙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헐리우드 스타들이 쓴 이런 그 패션 용품 같은 것들이 조선에서 엄청나게 유행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박태원이 썼던 그 데모테 안경은 하롤드 로이드라고 하는 그 영화 배우가 써서 엄청나게 히트했었던 안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강의들에서 이야기를 했던 그 홍김 양여자 철도 자살 사건의 홍옥임은 굉장히 명랑하고 쾌활한 아메리카풍의 모던 가정 출신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는데, 이 신문 기사들에서 홍옥임이 얼마나 부유하고 아낌없이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홍옥임은 항상 몸에 최신 유행의 옷감을 감고 다녔고, 일본 부인 잡지에 헐리우드 여배우들의 시계 사진이 실리면은 그 시계를 진고개에서 제일 먼저 사는 고객이 홍옥임이었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모던보이와 모던걸들 사이에서 헐리우드 영화 배우들의 스타일들이 엄청나게 유행했었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맥락이고요.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긴자거리를 걸으면 그 거리에 헐리우드 배우들과 똑같이 입은 수백 쌍의 남녀들을 거리에서 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런 식의 이제 이것이 유행을 하던 시절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조선의 모던보이와 모던걸들은 홍옥임처럼 아주 부유한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헤어스타일 정도를 따라하는 경우들이 가장 흔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화관은 당시에 모던걸과 모던보이들이 만나는 대표적인 장소였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나란히 앉아서 데이트를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영화관은 부인석이 따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인석은 극장이 생긴 초기에는 그렇게 관객이 별로 없었는데 점점 늘기 시작을 해서 1920년대 말이 되면 노부인과 여염집 부녀와 기생, 여학생으로 10,000원을 이루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인석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여학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근데
따로 앉는데 데이트는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영화관을 오가면서 서로 뭐 당시의 표현에 따르면 추파를 던진다.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홍옥임과 김용주는 뭐 우리 전에 얘기했던 두 사람은 철도 정사를 하기 전에 처음에 한강에서 동반 자살 시도를 하고 나서 실패하고 다시 이제 철도 정사를 할 때까지 이 기간이 비어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대부분의 시간들을 밤낮으로 같이 극장을 돌아다닌 것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사실 김용주 결혼한 상태였거든요. 김용주는 맏며느리로 시집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없는 집에서.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것이 이제 집 밖에서 사적인 공간들을 이제 만드는 어떤 것들 이제 보여준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영화관과 관련해서 좀 재미있게 볼 만한 점은 이제 20세기 초는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등장해요. 시각 매체들, 새로운 화보라든가 사파, 보도사진, 연극, 영화 같은 새로운 미디어들이 조선 사회에 엄청나게 등장하던 시기였고 이것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시각적인 장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감각 자체가 굉장히 새롭게 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이라고 하는 것도 시각을 통해서 매개되는 어떤 것들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시각 매체들이 도시공간에 엄청나게 등장을 하면서 같이 등장하는 것이 수많은 관음증적인 이런 주체들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이런 근대적인 소비 공간인 백화점, 미나카이 백화점 같은 들어가서 전시된 물품을 구경하다가 갑자기 여자 변소를 엿보기로 결심한 이런 생도라든가 최신식 현대극장인 이 명치자에서 영화를 보고 집으로 들어오다가 그 충동적으로 여자 목욕탕에 판자를 뜯어내고 나체로 침입하는 이런 청년이라든가 아니면 자정에 길가로 돌아다니면서 그 집들을 돌아다니면서 손으로 구멍을 뚫어서 안을 들여다보는 이제 일종의 산책자 청년인 양복 직공이라든가 이런 관음증적인 주체의 등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근대 굉장히 새로운 시각적인 경험, 도시 경험들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면서 등장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다음 장소로. 네, 그 롯데 영플라자가 있는 자리가 이제 조지아 백화점의 자리인데요. 여기에 백화점이 들어서고 또 명동 입구에서 명동 선당까지 도로의 폭이 한 10m 정도 확장이 되면서 이 지역에도 이제 상가가 이제 형성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의 명동 이 지역은 본점, 우리가 봤던 그 지역에 딸린 유흥오락가로 발전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이 지역의 상권을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주로 다방, 카페, 주점이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성의 소비 문화의 양대 축이었던 카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여기를 찾아왔는데 원래 카페는 19세기의 서유럽에서 사교와 예술을 즐기고 또 철학적인 토론과 정치적인 여론이 만들어졌던 문화 공간이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일본에 들어오면서 바뀌게 되는데요. 뭘로 바뀌게 되냐면 양식과 주류를 판매하면서 여급이 시중을 들고 그래서 이제 고객과 섹슈얼한 상호작용을 하는 그것으로 팁을 받는 이런 코드로 변화가 되고요. 그래서 1920년대, 30년대에 엄청나게 등장하기 시작한 조선의 카페 역시 이것과 똑같은 형식입니다. 물론 조선에서 카페 이전에 유흥 공간이 전혀 없었다 이런 것은 아니죠. 그래서 1920년대, 30년대에 대표적인 유흥 공간은 요리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전에 이야기했던 두 하녀가 동반자살하러 가기 전에 먹었던 그 명월관 같은 곳이 이 시기의 대표적인 요리점이었는데 요리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생이 기본적으로 전통 가무 공연을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선의 전통 음식이 나오는 형태의 업소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기생은 기예를 가지고 있는 예술가 집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생을 부르기 위해서는 시간당 굉장히 높은 금액의 돈을 내야 되고 테이블당 음식비도 엄청나게 비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요리점을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페를 선호하게 되는데, 왜냐면 카페의 웨이트리스 여급은 기회를 가진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TV나 부대 비용이 기생보다 훨씬 쌌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차를 마시거나 아니면 란치라고 당시에 불렀는데, 런치, 식사를 가볍게 하는 곳이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잠깐 들리기도 굉장히 좋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카페가 요리점보다 결국 훨씬 인기 있는 것이 된 것은 카페가 굉장히 서구적인 형식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카페는 기본적으로 서구적인 인테리어를 하고 서양의 재즈 음악이 흐르고 최신의 양장을 한 모던 걸들이 접대를 하는, 여급으로서 접대를 하는 근대적인 유흥 공간이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30년대의 카페를 주로 방문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자유연애를 너무 하고 싶지만 이것을 현실에서는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급과 이제 자유연애들을 나누는 이런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실업가라든가 회사원이라든가 은행원이라든가 점원, 학생, 선생, 기자, 모뽀, 불황자지식인, 문사,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주로 카페의 단골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카페 여급은 당시의 사람들이 가장 선망했던 자유연애의 대상인 신여성, 그리고 여학생 같은 이런 외양을 하고 일종의 신식 자유연애들을 파는 이런 종류의 직업이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명동 지역에서 가장 오래되고 큰 카페는 마루비루라고 하는 이름의 카페인데요. 지금 이 근처에 어디나 장소를 정확히 특정을 할 수가 없어서, 근데 이 여정업원, 이 여급 모두가 전원 일본인이었던 카페입니다. 20년대 초의 초중반에 이 본정을 중심으로 사실 수많은 카페들이 존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조선의 카페 문화에 엄청난 혁신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것은 1931년에 일본의 미인좌가 경성에 진출을 하면서부터입니다. 이게 뭐냐면 일종의 카페 체인이에요. 미인좌라고 하는 업체가 이 전국적인 체인으로 일본에서 성장을 했는데 경성 분점을 내거든요. 근데 미인좌의 특징은 오사카식 카페예요. 오사카식 카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사카에서 부른 여급을 고용하고 또 오사카풍의 사투리를 쓰게 하고 한 사람의 손님에게 한 사람의 여급을 앉히는 것 같이 오사카풍으로 행동하게 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입구에는 금단추를 단 보이가 항상 대기를 해서 기다리다 인사를 하고 건물의 내외부는 엄청난 이제 남국풍의 식물들을 놓는 것, 이런 것들이 오사카식 카페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마루비루는 원래 21년부터 이 지역에 있었던 카페인데 1932년에 경성 최교의 이제 규모의 건물을 다시 신축을 하고 철저하게 오사카식 카페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마루비루뿐만 아니라 1930년대의 조선의 대부분의 카페는 오사카식 영업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이나 중국으로부터 여급이 도착하고 있다. 일본이나 중국에서 여급을 비행기로 지금 조선에 실어 나른다고 하는 이런 기사들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여급 도착 기사, 부산 도착, 경성 도착, 대전 도착, 이런 기사들이 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런 카페의 손님은 대부분 조선인 남성들,
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1930년대가 되면 그 조선의 유명한 기생이나 게이샤들이 요정을 간두고 여급으로 전향했다는 발표를 할 만큼 이 카페라고 하는 것이 조선의 대표적인 유흥 공간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전통적인 동네라고 이야기하던 북촌과 종로 주변까지 이제 카페가 엄청나게 퍼져나가서 종로에서 가장 유명한 카페가 낙원이라고 하는 이름의 카페였는데, 이 낙원은 80명이 넘는 여급을 고용하고 있을 정도의 규모였어요. 그래서 당대의 대표적인 여성 잡지 신여성, 한국의 당시 이제 조선의 민족주의 좌파 지식인들이 운영하던 잡지사인 개벽사에서 냈던 여성 잡지 신여성이죠. 이 신여성은 굉장히 독특한 잡지인데요. 편집진 전원이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여성 잡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의 계몽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테마가 되었던 잡지인데, 이 신여성을 보면 이렇게 서비스를 판매하는, 성적인 서비스를 판매하는 유흥산업이 경성에 엄청나게 번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아내들이 어떻게 이제 그 건강하고 근대적인 가족들을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한 이런 충고들이 막 등장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남편이 카페와 같은 수상한 곳으로 발길이 이끌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면서 신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아내들은 새로운 미덕을 가져야 한다. 그 미덕을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이트와 에로를 겸비한 세계 제일의 뱀프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트는 우리가 지금도 많이 쓰는데요. 예를 들면 올, 가을, 이템 이런 방식으로 써요. 그 이시인데요. 이트는 원래 1930년대 헐리우드 영화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일종의 섹시함과 매력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은어처럼 사용이 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에로는 에로틱함, 그리고 뱀프는 요구를 의미합니다. 파무파탈할 때 그래서 수상한 곳으로 유혹당하기 쉬운 본능을 가진 남성들의 일탈을 막고 신가정에 적합한 이런 남편으로 교정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 글의 제목이 남편 교정술인데요. 교정을 하기 위해서는 아내가 카페에서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섹시하고 에로틱한 매력을 발산하는 요구의 역할을 가정에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이 글의 내용입니다. 당시의 조선의 지식인들은 전통적인 가정 굉장히 바람직한 것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이상적인 가정의 모델이 신가정이었는데, 그것은 일종의 서구적인 핵가족을 가장 진화되고 문명화된 형태의 가족의 형태라고 보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래서 이런 모델이라서 부부 간의 성이라고 하는 것이 부부 사이의 정서적인 친밀성을 강화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기는 했지만, 이런 것이 평등한 부부를 상상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의 역할은 엄격하게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이고, 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호색적인 남편과 정숙하지만 성적인 아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사람들이 생각했었던 어떤 근대적인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카페가 점차로는 에로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카페의 상품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오면서 팁이 엄청나게 비싸져요. 그래서 더 이상 식사나 가볍게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는 방문하기 힘든 곳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에로 서비스를 하는 것이 메인으로 오면서 카페는 비싼 팁 때문에 더 이상 식사나 가벼운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는 방문하기가 힘든 공간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룸펜이나 회사원들에게는 특별한 일이 없다면은 가기 굉장히 부담스러운 장소가 됩니다.
이것이 조선에서 끽다점이라고 당시에 불렸었던 다방이 번영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돼요. 이제 조선에도 커피의 맛을 즐기는 인테리층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기도 했고, 제조 일본인, 지금 조선에 와 있었던 일본인들의 화이트 칼라층이 두터워지고 있었기 때문에 번화가에서 그런 에로 서비스 같은 거랑 상관없이 쉴 공간 그 자체를 찾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죠. 그래서 끽다점은 카페와 다르게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몇 시간 동안 시간을 보낼 수 있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조선의 예술가들이나 문인들이 엄청나게 사랑했던 공간이에요. 그래서 남촌 전역에서 유일하게 조선인들이 주도권을 잡았던 업종이 바로 이 끽다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왜 주도권을 잡았냐면 장사가 안 됐어요. 끽다점은 거의 수익이 맞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다 망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제 그 문인들이 워낙 이 끽다점을 사랑했기 때문에 많이 개업을 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상 같은 사람이죠. 이상은 계속 다방을 열었다 망했다가 열었다가 망했다가 열었다가 망했다, 이걸 계속 이제 반복을 하는데 수익을 맞추기 굉장히 어려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유일하게 경성에 존재하는 다방 최초로 흑자를 낸 것이 지금 보시는 이 자리에 있었던 낭랑파라라고 하는 이 다방입니다. 이 다방은 굉장히 세련된 인테리어를 갖추고 손님들에게 여러 가지 문화 콘텐츠를 제공했던 것으로 유명한데요. 대생도 걸어두고 금요일에는 음반사에서 새로 나온 신곡을 틀어주고 연주회를 일주일에 2-3번 정도 열기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예술가들이 굉장히 많이 방문했던 다방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컨텐츠가 훌륭해서 다방이 잘 된 건 아니고, 사실은 목이 엄청 좋았어요. 우리가 이 자리를 지금 스타벅스 소공동점이 들어와 있는데, 이 사실에도 알 수 있듯이 옛날에는 목이 엄청 좋은 자리여서 낭랑파라는 조선인들이 주로 사는 북촌과 일본인들이 주로 사는 남촌의 사이에 굉장히 절묘하게 위치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구보씨가 하루 돌아다니는 그런 소설들도 보면 북촌을 하루 종일 돌아다닌 다음에 커피를 마시러 남촌에 와서 제일 먼저 방문하는 데가 이 낭랑파라거든요. 그래서 근데 모든 다방들이 이런 방식으로 격조 있게 운영되었던 것은 아니고, 일부의 다방에서는 여직원들을 고용해서 술을 따르게 하거나 이런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더 저가에 접근할 수 있는 카페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는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조선의 소비 문화의 또 한 축이었던 카페 문화에 관련된 것들을 이제 살펴봤고요. 우리가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동 지역은 그 개항 이후에 각국의 영사관과 공사관이 밀집해 있었던 외교타운이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서 교회라든가 병원이라든가 근대식 교육기관이 세워진 곳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근대화의 어떤 시작점 같은 곳이 정동 지역이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근대의 굉장히 새로운 어떤 촉각적인 경험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조선에 새롭게 등장한 어떤 새로운 촉각적 경험으로서 키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게 되게 이상하게 생각이 될 수가 있죠. 이게 조선에 새롭게 등장한 촉각적인 경험이라니, 옛날에는 조선인들은 키스 같은 것을 안 했다는 것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실제로 안 했어요. 네, 이제 이상하게 생각이 되지만 실제로 1920년대에 30년대의 어떤 기사들, 내용들을 보면 조선 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그런 풍속들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입술의 접촉은 어머니나 아니면 할머니가 아기의 입을 맞추는 정도, 이런 정도만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키스라고 하는 굉장히 새로운 종류의 성적 표현이 조선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보급되고 유행하기 시작하는 것은 미국 영화의 등장과 함께라고 20년대, 30년대에 조선의 신문 기사들은 이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할리우드 영화는 조선 사회에서 관습적으로 허용되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자유로운 애정 표현이나 연애를 재현하는 매체였어요. 그래서 검열되기는 했지만 사실은 조선에서는 제작하기도 힘든 장면들이었다는 거죠. 조선이 아니라 한국에서 키스씬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영화의 1950년대예요. 한국 영화. 그것도 검열이 될 뻔하다가 결국 이 감독이 우리는 실제로 두 배우가 입이 닿는 것을 찍은 것이 아니라 둘 사이에 셀로판지를 놓고 찍었다 이래가지고 겨우 검열을 모면할 수 있을 정도였는데, 외화에 대해서는 훨씬 더 검열 기준들이 좀 관대한 면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보는 기회였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수입된 당시의 영화의 대부분이 멜로드라마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멜로드라마적인 요소가 있는 영화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헐리우드 영화의 유행과 함께 이 헐리우드 영화 속에 등장하는 키스 장면,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들이 엄청나게 뜨거웠던 것이죠. 예를 들면 1937년에 조선일보 같은 것을 보면 최근에 헐리우드 배우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키스 표준형 6종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키스에 대한 새로운 열광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굉장히 여성적인 것으로 주장되었던 어떤 경향들이 있어요. 키스 장면이 나올 때마다 막 되게 질식할 듯한 외마디 비명 소리가 부인석에서 들린다거나 이런 것들을 막 비난을 쓰는 글들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당시에 신문에 실린 사건 사고랑 같은 것들을 보면 이런 굉장히 새로운 종류의 성적인 표현들을 현실에서 실험해보고자 하는 욕망을 가진 광범위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키스가 일상적으로 거래되었던 당시에 이제 가장 일반적인 장소는 바로 카페였습니다. 실제로 1934년에 종로경찰서에서 카페 단속 방침을 낸 것을 보면 몇 가지를 얘기해요. 카페는 반드시 밖에서 안이 들여다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영업시간은 2시를 넘으면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여급들은 집에 돌아갈 때에 문 밖에 서서 손님과 키스를 하거나 희작거리면 안 된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키스가 카페에서 교환되는 상품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물론 이제 키스가 이런 유흥 공간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노동 과정 안에 편입되는 것은 순탄한 과정이었던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군산 시내에서 여급에게 키스를 하려다가 거절을 당하자 달려들어서 코를 물어뜯는 사건이라든가, 강제로 키스를 당하다가 배를 눌리는 바람에 태아를 유산하는 작부의 이야기라든가, 손님의 키스를 거부하다 혀를 물어뜯기는 여급이라든가, 이런 식의 요리점의 기생이 사무원의 키스를 거부하다 구타당한다든가,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당대의 키스라고 하는 것이 정착하는 이면에 놓여 있었던, 사실 굉장히 낭만적이지 않은 현실들 같은 것들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정동을 배경으로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 되게 좀 흥미로운 사건의 유형들이 있는데, 1930년에 서대문 경찰서가 영국의 영사관에서 연락을 받습니다. 뭐냐면 이 바로 정동 부근에, 이 부근에 바로 서양인의 주택지대가 있었던 이런 지역인데,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굉장히 추잡한 행동을 벌이는 사람들이 출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관을 배치하고 탐문을 하다가
경성방송국 앞에서 젊은 여자에게 덤벼드는 한 남성을 잡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체포를 하는데 이 사람은 무엇이냐면은 일정한 거주지도 없고 직업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남성이에요. 수원 출신의 32살의 박상용이라고 하는 남성이었습니다. 하는 일이 없이 낮에는 이 정동 부근에서 노숙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통행객이 많아지는 아침이면 서양인이 자주 출입하는 길목에서 여성들을 노리는 이런 것이죠. 근데 이 박상용이 살 잡혀가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모르는 여자에게 키스를 한번 하는 것이 이제 성욕을 채우는 것보다 더 쾌감이 있다. 이런 괴기염을 토하면서 끌려갑니다. 왜 하필 이 사람은 서양 여자를 노렸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키스라고 하는 것이 서구에서 전래된 것, 그래서 서구적인 것, 그래서 문명과 발달되어 있는 어떤 것으로 당시에 생각되었던 맥락들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키스를 하는 것, 그리고 더구나 서양 여자와 키스를 하는 것, 이것은 성욕을 채우는 이런 굉장히 야만적인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근대적인 체험으로 생각이 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사실 1930년대의 조선의 대형 유형 카페들은 몰래 러시아인이나 독일인 여성들을 고용해서 여급으로 쓰다가 발견되고 이런 일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남촌의 가장 번화한 거리들을 이제 통과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근대화된 거리 전체에서 젊은 여성으로서 유일하게 인정받은 도덕적으로 허용된 이제 여성들은 배움의 뜻을 둔 여학생뿐이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여학생들도 1930년대가 넘어가면 다른 거리의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사치와 허영과 퇴폐의 대명사인 모던걸이라고 비난을 받게 돼요. 그래서 왜 그 조국을 계몽해야 되는 의무를 가진 그 배운 여성들이 사치와 허영과 퇴폐의 대명사인 모던걸로 생각이 되게 되는가를 이야기를 하면 몇 가지의 이유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여학생 인구의 가시성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우리가 봤듯이 1930년대에도 사실은 그 여학생은 굉장히 희소한 존재이기는 했지만은 어쨌든 1910년대보다는 여학교가 늘어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학생의 수가 증가한 것이죠. 그리고 이 여학교의 대부분이 경성에 모여 있었다고 하는 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성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경성이 아니라 사대문 안 많이 경성이죠. 그러니까 경성거리 전체에서 여학생은 엄청나게 눈에 띄는 집단이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학교 앞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쳐온 모든 것들이요. 그리고 음악회를 가든 강연회를 가든 극장을 가든 산책을 가든 언제든지 마주치는 존재가 바로 경성의 여학생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학생 집단이 경성의 거리에서 보여주는 것은 무언가 하면은 앞에서도 뭐 이야기를 했지만은 당시에 조선에서는 여학생일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가난한 집안 출신들은 여학생일 가능성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에 여성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은 식민지 정부는 사실은 조선의 여성교육에는 그렇게 큰 관심은 없었어요.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중일전쟁 때 이 조선인들을 대대적으로 전쟁에 동원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기 전까지는 조선인 자체에 대해서 전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부덕을 가리키는 것과 같은 수신, 양을 이런 과목을 만들어 놓은 것 외에는 여성교육의 컨텐츠는 한국에서 주로 서양에서 온 선교사들이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여학생들이 거리에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지식과 교양과 학력 같은 문화 자본을 바탕으로 자본주의적인 소비 문화를 향유하는 어떤
중간 계층의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실제로 1930년대의 여학생들은 의복이나 장신구나 헤어나 매너나 행동 방식이나 취미나 오락이나 말투에서 조선의 중간 계층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가는 집단이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아요. 격렬하게. 이 서양에서 온 여자 선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큰 영향력이라든가 아니면 여학교들의 굉장히 자유주의적이고 개인성이 있는 분위기라든가 아니면 미국식 교육, 그렇지 않다면 일본식 교육 자본을 바탕으로 한 이 중산층 여성들의 문화적인 취향, 소비 취향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들이 조선에 엄청나게 맹렬하게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20년대, 30년대, 특히 30년이 지나면서 여학생에 대한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본다면 이 문화를 향유하는 것, 이 뒤에 있는 계급의 불평등의 문제에 대한 어떤 비판들과 연관되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 이런 데를 거쳐왔어요. 백화점과 그리고 본정의 화려한 상품의 거리와 그리고 명치자, 영화관, 근대적인 영화관, 그리고 당시 사람들이 주로 방문했었던 카페와 다방 이런 것들을 거쳐서 지금 왔는데 이 끝에는 이제 이화학당이 있었죠. 이 길의 끝에는. 그래서 그 학생들은 이제 장차 가정으로 돌아가서 근대성을 가정에서 실현해야 될 국민의 일원으로 이 공적인 거리에 초대된 존재였는데 근대 교육을 받으면서 이 여성들이 이 사회가 바람직한 것으로 규정하는 어떤 여성성 너머의 것을 욕망하고 실제로 그것들을 거리에서 보여준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큰 사회와 충돌하는 부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근대적인 섹슈얼리티의 변화하는 풍경들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명치정, 본정, 정동 지역들을 같이 한번 좀 중요한 스팟들을 같이 돌아봤고요. 우리가 또 여기 관련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토론 시간에 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고 오늘의 일정은 여기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